신창원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탈옥수이며 탈옥 후 907일 동안 잡히지 않았다가 1999년 7월 16일 한 시민의 제보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탈옥 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탈옥 후엔 오랜 기간 동안 절도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도망다니다가 다시 체포된 뒤 도주죄 등으로 징역 22년 6개월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의 탈옥과 도주가 워낙 충격적이었던지라 세기말 분위기와 겹쳐서 신창원 신드롬이라는 문화현상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67년 5월 28일 전라북도 김제군 금구면, 지금의 김제시 금구면에서 사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신창원에게는 지독한 가난도 고통이었지만 어머니가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부인을 잃은 슬픔으로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지만 얼마 후 젊은 후처와 그녀의 아들을 집에 들였습니다. 어느 날 신창원의 동생이 아파서 신창원이 약을 사달라고 하자 계모는 신창원을 꾸짖었지만 막상 자신의 아들은 과일 등을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신창원은 칼을 들고 학교 다녀오기 전까지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했고 계모는 죽은 신창원의 친모의 폐물을 모두 들고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엄한 성격이라 신창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폭행을 했고 신창원은 아무 말 없이 며칠 나갔다 들어왔다고 했는데 계모가 나간 그날도 폭행이 있었습니다. 범죄자가 된 것은 본인 주장에 따르면 남양국민학교 5학년 때 선생으로부터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라는 막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은 것이 계기라고 합니다. 본인의 표현이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학교 생활에서도 학우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였었고 재미를 붙이지 못했던 신창원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출을 시작했었으며 결국 중학교에 진학한 지 3달 만에 퇴학당했습니다. 그는 가난, 가족의 죽음,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언어폭력을 모두 겪은 암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듯 불우했던 환경은 점점 신창원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만들었으며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남의 밭과 가게에서 먹을 것을 훔쳐먹고 동네에서 닭, 수박 서리를 하기 시작한 게 도둑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달리기가 빨라 도망치면 아무도 못 잡았다고 동네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또한 무작정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서 추적자의 동향을 살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서에 끌려간 것이 14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좀도둑질을 하게 되었는데 신창원의 아버지는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답시고 경찰관들도 훈방 조치한 신창원을 굳이 다시 끌고 와서 소년원에 넣어달라고 사정을 하여 잡아 넣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보통은 풀어달라고 간청하는데 이 경우는 특이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정말 좋은 뜻이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이 때문에 신창원의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소년원을 다녀온 일을 계기로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그의 범죄는 나날이 대담해졌으면 결국에는 강력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신창원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했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이에 복싱을 배워 걸핏하면 남의 싸움에 끼어들었고 그러다 한 번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일이 있었는데 합의금으로 줄 돈이 없어 후배들과 함께 돈 있어 보이는 아무 잘못 없는 행인을 협박해 돈을 뺏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고향 선후배 4명과 모의해 슈퍼마켓과 금은방 등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1989년 3월 28일에 주범인 김양훈이 문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다른 일당 4명은 4월 1일에 체포되었지만 신창원은 총상을 입고 도주에 성공했고 반년 뒤에 체포되었습니다. 직접 살인을 한 건 아닌데 방조했다는 이유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합니다. 1989년 3월 28일에 저지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은 1994년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하다 1997년 1월 탈옥을 저질렀습니다. 노역 작업 도중 손에 넣은 작은 실톱날 조각으로 하루 20분씩 무려 2개월간 들키지 않도록 화장실 쇠창살을 몰래 조금씩 그어 마침내 지름 1.5cm의 쇠창살 2개를 끊었고 감방을 빠져나와서 외벽 환기통을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쇠창살로 20m가량 떨어진 교도소 내 교회 신축 공사장 철담장 밑에 언 땅을 폭 53cm 깊이 20cm가량 파내어 공사장으로 들어간 후 공사장에서 주운 밧줄을 타고 외부로 통하는 공사장 펜스를 넘어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던 부산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데에는 1시간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사전에 동료 죄수들을 포섭했다거나 심지어 교도소에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설이 제기될 정도로 신출귀물한 탈출이었습니다. 이 탈옥을 위해 좁은 곳을 지나가기 쉽도록 15kg를 감량하였고 신뢰를 쌓아 감시를 줄이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모범수로 지냈습니다. 교도소를 빠져나간 신창원은 500m 떨어진 화훼 농가로 침입하여 옷을 훔쳐 입고 자전거를 훔쳐 4km를 달려 구포 사거리까지 간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잠입했습니다. 신창원은 초기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담배 밀매도 했습니다.
교도관들을 통해 1,0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5만 원에 사들인 뒤 더 비싼 가격으로 재소자들에게 판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뒤 2년 6개월간 4만여 킬로미터 거리의 도주를 계속하였으며 도주를 다니는 동안 빈집들을 털며 훔친 현금으로 생활했고 이동도 훔친 차를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동안 잡힐 듯 하면서도 체포 직전에 경찰관들의 추격을 따돌린 것만 무려 6번이었습니다. 연 97만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고 전국 6개 지역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거의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중 유독 천안시 근처에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천안 시내 이곳저곳마다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차량 검문이 실시되었으며 천안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천안 이외에도 지나간 곳이 많아 곳곳마다 해당 지역 고위 경찰관들이 불명예 퇴직을 당했습니다. 당시 신창원 검거 실패로 징계받은 경찰관들은 29명, 총경 이상만 10명이었다고 합니다. 복무하던 전위경과 경교대원들에게도 신창원은 악몽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신창원 도주는 경찰관의 진급 정체를 해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때 진급한 김석기 등이 나중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신창원은 방송을 타며 전국 구급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서 현상금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사상 최고액 현상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별의별 천태만상들이 나왔는데 신창원이 나타난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도 저 혼자 공 세우려고 단독으로 검거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징계를 받은 형사가 있는가 하면 잠복 근무를 하던 형사가 신창원 동거녀를 성폭행하여 결국 파면되고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신창원이 도주 중일 때 쓴 일기장에 언급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신창원과 만난 동거녀가 울면서 그의 뺨을 때리며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아느냐며 폭로했다고 합니다. 신창원은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동거녀가 연거푸 뺨을 치는 것을 그저 막고 있었다고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신창원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천신만고 끝에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신창원을 사칭한 강도범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앞건은 시민의 신고로 검거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부주의로 놓친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현상금 못 주겠다고 경찰 측에서 땡깡을 부려 신고자가 소송을 내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 결국 5천만 원을 다 받아냈습니다. 이리하여 신창원 현상금은 2번 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 신창원은 경찰관의 소형 권총 DPO 12에 맞았는데도 기어코 도망을 가고 경찰관과의 격투 중 부러진 뼈를 혼자 맞추기도 했습니다. 추격이 심할 땐 쥐를 잡아먹으면서 박스 안에서 일주일 넘게 은신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는 문신이 있는데 아무리 별의 별 변장을 해도 문신을 지울 수 없어 문신을 가리고자 한여름에도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자주 활보했습니다. 신창원 곁에는 늘 여자가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 신창원은 전북 익산시 은하수 카페 종업원 김모 양과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6월 29일 김양은 전남 순천시에 내려가 대주파급비를 계약하고 다음 날부터 곧장 살림을 시작했는데 신창원은 이때 김양에게 돈다발을 보여주며 자신을 배신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등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월 16일 신창원이 검거되자 김양은 이러한 사정을 털어놓으며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계약했으니 빼앗지 말아달라고 경찰관에게 사정했습니다. 김양에게 중요한 것은 신창원과의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창원은 자신을 숨겨줄 여자가 필요했고 여자는 돈이 필요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999년 7월 16일 전라남도 순천시 금당 대주아파트 백사동 205호에서 가스레인지 수리공 김씨는 당시 우연히 의뢰받은 집을 수리하다가 신창원을 보았는데 집 내부에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창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집에 다시 들어가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으며 경찰서에 신고한 뒤 근처 부동산에 가서 그 집이 여자의 명의로 된 건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집을 계약한 다음 날 바로 입주했음을 안 뒤 신창원임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오후 3시 40분경에 수리공의 신고로 경찰 46명이 출동하여 이들에게 둘러싸인 신창원은 5시 20분경 뒷베란다를 통해 들어온 경관 3명에게 검거됐습니다. 검거될 당시 입었던 미소니니 티셔츠가 화제가 되어 한때 딱 달라붙는 티셔츠가 신창원 티셔츠라며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검거된 뒤 징역 22년 6개월이 추가되었고 원래 있던 부산교도소에서 흉악범을 가둬두는 경북북부교도소로 이감되어 2.6평방미터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신고자 김영구는 포상금 5천만 원과 더불어 경찰에 특채되었고 지금도 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신창원은 덤덤하게 편해요 그냥이라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정두영, 조두순, 오원춘, 김성수, 김태현 등 온갖 흉악범들이 등장하자 신창원 탈옥 사건의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표창원 전국회의원은 신창원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게 맞지만 법원이 처벌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되는가. 조두순도 12년형을 받았는데 도망 잘 쳤다는 이유로 22년 6개월이나 징역하는 짓이 타당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범죄자인 신창원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경찰의 허점을 잘 노리고 도망을 오래 쳤으니
무능한 경찰관들 또한 반성할 일인데도 그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신창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탈옥 사건 이후로도 수감 생활 도중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면서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다는 점을 보면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른 중범죄자들과는 달리 신창원에게만큼은 더더욱 동정과 안타깝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으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는 의견들과 심지어는 가석방으로 풀어주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밀레니엄을 전후한 시대와 2010년대의 시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0년대보다 형량을 가혹하게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걸 2010년대 시각에서 평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 치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풀어달라는 반응이 있었으나 2023년 자살 시도 이후 다시 반응이 안 좋아졌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신창원은 공부를 시작해 2004년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 연이어 합격해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6월에 강력범을 수감하는 청송 2교도소에서 일반 교도소인 제1교도소로 이감되어 상담사 자격증을 목표로 감옥 내에서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학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겁을 공부해서 국가와 교도소장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8월 18일 감방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유는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고 합니다. 신창원은 복역 초기엔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으나 다시 감옥에 들어간 뒤로 그를 찾아온 건 아버지뿐이었다고 합니다. 신창원은 극심한 저산소증으로 상당히 위중했으나 얼마 후 의식을 회복했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늦게 발견된 탓에 뇌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후 광주교도소로 이감됐으며 2021년 5월 기준으로 상담 공부를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꿈이 소년범들을 상담해서 더 이상 범죄를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21일 오후 8시경에 대전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교도관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거 후 신창원이 도주 중에 쓴 일기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잠복 수사 중이던 형사가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사실도 여기서 알려졌으며 그 외에도 도주 중 생활이나 심리 등 그의 단면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입니다. 탈주 중일 때 친누나가 방송에 직접 출연해 본인의 신원까지 공개하며 자수를 권유하기도 했던 것을 볼 때 친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남매는 관계가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창원은 탈옥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범수로 그럭저럭 지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탈옥하지 않고 20년간 그렇게 잘 지냈으면 2010년대에 무기수 가석방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탈옥 때문에 이는 물 건너갔습니다. 신창원이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부자들만 턴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신창원에게 우호적인 혹은 대리 만족을 요구하는 여론이 신창원 신드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반항기 가득한 사춘기 청소년을 비롯해서 젊은 층 사이에 신창원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부를 몇 번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진짜 의적 행위를 하려고 돈을 훔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창원이 기부에 쓴 돈은 정말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도주 비용과 동거녀와의 살림에 썼으며 부자들만 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창원이 체포될 당시 입었던 옷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이것을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신창원 탈옥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화제였던 당시 신창원과 이름이 같은 신창원 역의 인지도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